이란 전쟁이 재개됐어요. 양해각서 이름 그대로 그냥 깨면 그만인 각서가 돼버렸고요. 미국이 전쟁을 왜 재개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미국이 확실히 패전을 한 거였잖아요. 지난번 양해각서 체결 자체가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굴욕을 좀 만회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트럼프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취약하죠. 그래서 이번에 또 독립기념일 250주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공산주의 얘기를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색깔론으로 선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힘당이 하던 거를 트럼프가 배워갔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먼저 가르쳐 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색깔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기들 성과 낼 수 없으니까 색깔론이라도 들이밀겠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란 전쟁 아직 안 끝났다. 우린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 중간 선거 때문이다라고 다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데 딴 데서 할 데가 없잖아요. 이란 전쟁 일단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국은 이란으로 이제 돌아간 거다. 근데 미국은 도대체 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더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그 전부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국가 채무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그 국가 채무로 때문에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네. 이자가 미국 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이 지난 그 한 달 전에 있었어요. 6월 10일 날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기자들이 지금 그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3년 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걱정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수치가 훌륭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미쳤나 지금 국민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물가 올라서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물가 오르는 걸 사랑한다라고 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불을 지른 거죠. 네. 나중에 이제 해명한 건 뭐냐면 아니 이란 전쟁 끝나면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습을 했는데 여기서 일부에서는 이런 추측을 해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막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즐기는 거 아니냐 지금 국가 채무 답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 문제를 지금 완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국가 자체가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란의 대응이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뭐 핵교리를 변경하겠다라든지 NPT를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NPT를 탈퇴한다는 얘기는 결국 핵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당연한 기본이고 홍해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이제 빨리 발을 빼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진다. 이제 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고 NPT 탈퇴는 결국 북한의 전철을 밟아간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결국 NPT 탈퇴하고 나서 핵 개발을 해서 핵보유국이 돼버렸잖아요. 이란도 이제 그 순서를 밟아갈 텐데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란이 NPT 탈퇴하겠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란이 NPT 탈퇴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국제사회가 수가 없죠. 미국을 비난하는 거죠. 너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란이 또 탈퇴하면은 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어디를 어떻게 예를 들면 막 그린란드 막 덴마크 막 이런 데도 그냥 핵 개발할래 안 되겠어. 얘 막 네. 땅을 뺏으러 막 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이 아예 책임지기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전이 재개되는 것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몇 번 좀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양해각서 다시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죠. 휴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닌 그 상황으로 70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 7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란도 이런 상황이면은 계속 이런 식의 지지부진한 협상 흐름을 놓고 NPT 탈퇴하고 핵 개발하면 끝이거든요.
핵보유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다시 대화하자고 미국이 또 길 텐데. 어쨌든 진퇴양난이네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 나토와 함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망해가는 나토와 방위산업 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국제 상황을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으로 급격히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그리고 중국과 미일 사이에 2, 3년 내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각 나라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두 개국 편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연합국, 동맹국, 추축국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편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한 편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서는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또 한 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또 이제 중립을 지키면서 어느 쪽에도 이제 휩쓸리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토하고 이제 거의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거는 미국, 일본, 유럽 이쪽에 편을 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발을 담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북, 중, 러,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발을 끊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한국이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를 바라냐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이번 이제 이란 전쟁과 그다음에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어요. 뭐냐면은 무기 생산 능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게 확인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무기 생산 능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그동안 제조업을 무시하고 다 금융 산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무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무기 공장이 없는 거예요. 무기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보니까 무기 잘 만들더라. 대량으로 막 팍팍 생산하더라. 한국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변기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옛날 그 대선 때 이준석이 뭐 그쵸. 자유진영의 변기창 이 얘기가 그냥 이준석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 미국의 구상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다가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나머지 한쪽 입장에서는 이제 적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게 우리가 세계적인 전쟁이 나면은 사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보다 지금으로서는 중립을 지키는 게 최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돌격제, 미일, 유럽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꼴이라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진짜 무기 파는 문제, 그냥 뭔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 있을 때 자체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파는 정국이면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정말 대결 상태가 첨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로로도 누구 편도 들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황당한 거는 아니 유럽이 가깝습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이 가깝습니까? 우리나라. 친하게 지내려면 가까운 데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생판 사이도 없는 유럽이랑 같이 한 편을 먹고 북중론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을 적대한다는 거는 야, 유럽이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를 얼마나 활용하고 싶겠어요. 누가 봐도 정말 탐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멀고 근데 한국에서 막 무기 생산해. 그리고 유럽한테 팔아. 근데 너네 좀 가지고 있어? 대신 내가 공격하라고 할 때 공격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한미군이 운영한다든지. 너무 눈에 선한 지금 상황인데 이 국제 정세를 읽고 있지 못한 건가? 그런 진짜 안타까움이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장면이죠. 젤렌스키, 아무도 안 만나는 젤렌스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북한 군포로 2명 송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눴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미국이 만쳐놓지 않았으면은 그랬어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니 공교롭게도 이게 마치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줄 테니까 포로 2명 우리 보내줘. 무슨 포로 몸값 지불하는 그런 느낌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북한군이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군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만약 북한 사람이라
이든 아니면 북한 사람을 주장하는 북한 사람 호소인이든 이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온 것 자체가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야. 즉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이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북한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건 지금 이재명 정부 기조하고도 안 맞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는 체제 인정한다. 북한 체제 존중한다. 그다음에 뭡니까? 흡수 통일 안 하겠다. 이게 기조인데 지금 상황은 북한 정부 인정 안 해. 너네 국민도 다 우리 국민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건 정부 기조가 완전히 지금 꼬였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이제 추진을 하면 결국은 뭡니까? 북한과 러시아를 매우 자극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북중러 이란을 한편으로 하고 미일 유럽을 한편으로 하는 여기서 우리는 전선을 확 긋고 우리는 미일 유럽 편이야. 북중러 이란은 이제 우리 적이야라는 걸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외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만나자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응했다기보다는 이건 누가 무릎 꿇려서 앉혀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곤란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곤란한 사람. 마치 젤렌스키를 만나러 유럽에 간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아, 이건 진짜 외교 관료들 다 사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미국의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대만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로널드 클락 사령관인데 6월 23일에 있었던 미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패스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오퍼레이션 패스웨이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도 사진을 하나 이제 보내드렸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 이게 별도의 훈련이 아니고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과 다양한 훈련들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한미연합훈련하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하고도 하고 뭐 어디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하나로 좀 연계를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미국이 본토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쭉 진출하는 경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오퍼레이션 패스웨이라는 거고 이게 2014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53개, 그렇죠. 53개의 되게 많은 훈련들을 연계를 시킨 거예요. 53개 훈련들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오.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봐라. 네, 그리고 그 훈련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독수리 훈련, 호국 훈련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쥐들 마음대로 막 그런 거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우리 독자적인 훈련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아, 한국의 독자적인 훈련에도 미군이 다 개입해서 야 너네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저런 식으로 진행해 이걸 다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군 독자 훈련이라고 해서 한국군만의 훈련이 아니구나. 미국이 결국 지휘를 해주는 거구나. 다 짜주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군이 그 훈련을 할 때 자기들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훈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5, 6월, 9, 10월에 집중된다 이 훈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독수리 훈련, 호국 훈련 이런 것들이 다 5, 6월, 9, 10월에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두 기간에 집중하느냐? 이 시기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에 해상 기상 여건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왠지 대만을 쳐들어갈 때 저 시기에 쳐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서 대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53개의 훈련을 연계시킨 오퍼레이션 패스웨이가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에 미 육군이 사전 배치 물자를 비축을 해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한미군이 쓰는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육군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무기를 미리 비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원군이 오자마자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만의 국방안전연구원 스주윈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클락 사령관이 뭐 얘기한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의미를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연합작전 계획은 군사적으로 불가피하다. 즉
한국과 대만 사이에 이 연합 작전은 불가피하다,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한국 사회와 정부에 미리 알리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즉 주한미군은 대만 전쟁 나면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잘 알아둬라. 괜히 뭐 몰랐던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분명히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대만 전쟁에 한국과 주한미군을 반드시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대만의 의지 느껴지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와이 제도 일대에서 환태평양 훈련 림팩 2026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30개국이 참가한다는 거예요. 엄청 대규모 연합 훈련입니다. 근데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네. 네. 뭐 이제 30개 나라가 참가를 하니까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같이 있는 사진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저 사진은 일본 이제 해상 자위대 사진입니다. 딱 보면은 전범기가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네. 대놓고 전범기를 이거 그 군함 자체가 일본 군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수막에도 전범기가 있고 군함에도 지금 막 걸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거를 당당하게 쓰고 있어요. 일본 자위대는 지금. 우리는 전범기 그냥 휘날리면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한국 그 옆에 태극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저 사람 그 가슴에? 악수하고 있는 사람 보면 가슴에 저게 전범기잖아요. 전범기죠? 저거 흑백으로 해서 잘 안 보이게는 해놨지만 전범기예요. 네. 그렇게 저렇게 대놓고 전범기를 달고 그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이걸 한국 군인들이 만나서 저렇게 악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저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말 같지 않은 장면입니까? 분위기 좋죠. 네. 뭐 박수 치고 뭐 웃고 막 떠들고 다음 장면 보시면 또 저렇게 함께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같이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일본 해상 자위대 와가지고 연합훈련하면서 저런 사진 찍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하와이에서 하니까 몰랐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음. 저기에 간 군인들만 우리 갔더니 일본 자위대가 막 우길기 전범기 막 달고 그냥 훈련하는데 같이 섞였어. 섞여서 같이 했어. 근데 뭐 그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웃으면서 같이 훈련했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과 자연스럽게 지금 자위대랑 손을 잡고 네, 맞습니다. 군사 동맹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합 훈련도 같이 진행하고. 네. 근데 일본은 군국주의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를 침략했는데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점검기를 다시 달고 저 군사훈련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 또 침략하러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 세계에서 허가가 됩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36년을 지배 네. 당해놓고 와 진짜 정말 안타깝죠. 네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넣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그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악사라고 해서 군수 지원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위대가 우리 총알 떨어졌어. 그럼 총알 좀 빌려줘. 그러면 한국군이 총알 빌려주고 한국군이 우리 폭탄 떨어졌어. 그러면 자위대가 폭탄 빌려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협정을 맺어서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협정을 안 맺으면 그러면 그런 지원을 안 해주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상호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이라는 거는 상호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정식으로 정해놓자라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위대에서 그 총탄이 떨어져가지고 한국군이 그걸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정이 없어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정만 체결 안 하면 안심이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이 군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책을 제대로 딱 확고하게 틀어지지 않으면은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그냥 사실상의 군사 동맹처럼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고요.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독립 25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여기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화제가 됐나 봐요.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뭐 그 공산주의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시작부터 좀 독립 25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립이 진짜 독립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독립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우리 했잖아요. 그 독립의 개념이 뭡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를 했어요. 이 식민 지배의 뜻이 뭐냐면 식민이 심을 식자, 그러니까 식물할 때 그 식자예요. 그다음에 백성 민자. 일본 본토에서 자기네 백성을 한국 땅에 옮겨가지고 심는 거예요.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에 원래 살고 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2등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건데 미국도 처음에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왜 식민지냐?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 미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학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영토를 넓혀 나갔죠. 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 사람들을 몰아내고 원래 조선 땅에 살던 조선인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는 게 독립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도 독립이라고 얘기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외지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네 나라를 되찾는 게 독립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미국은 영국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만든 250년 전에 그 행위를 독립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웃기네. 이건 잘 생각해 보면 독립이 아니라 반란이에요. 어... 영국 본토에서 갔던 사람들이 그렇지. 영국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네. 독자적인 나라 만들었으니까 이건 반란 250주년인 겁니다. 아, 이승만이 자기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전환의 시도였네요. 이게 독립 기념이라는 그렇죠. 게 네. 사실은 자기의 반란의 그 죄가를 반란의 어떤 역사적 평가를 감추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뒤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밤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자유롭고 더 부유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그냥 녹음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지가 않고 그냥 막 뇌피셜로 막 짓거리는데 미국의 지금 상황이 이 말과 전혀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요. 자,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미국이 지금 최고로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보면은 2021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 그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부대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그 최첨단 무기들 잔뜩 동원해가지고 항공모함 막 2척, 3척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 문서나 다름없는 합의문을 내놨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아프간한테도 지고 이란한테도 지고 전쟁만 하면 다 지는데 이건 좀 현실과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실제 미국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냐?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기 들어서서 그 아이스가 이민자들 탄압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단속에 저항하면 바로 총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자유로운 나라냐? 실제로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부유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경제가 뭐가 부유합니까? 지금 그렇죠. 솔직히 가장 지금 열악한 상황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노숙자가 2024년 기준으로 77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 전체 인구의 0.2%가 노숙자예요. 1000명 중에 2명이 노숙자인 셈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지금 같은 시기에 노숙자가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0.03%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노숙자가 한 10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거지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다. 근데 이게 뭐가 부유한 나라인가 싶고 정부 빚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만 해도 국방비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정부 빚만 많은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 총합이 19조 달러 정도 된다는데 1인당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그 정도의 빚을 다들 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난 6월 29일에 트럼프가 자가 수리의 자유 각서라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서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자동차 부품이 여러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정품 제대로 써라. 뭐
그 환경 오염 물질 배출하는 그런 부품을 이제 못 쓰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가 그 규제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행정 명령에 서명을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네. 땅덩어리 워낙 넓으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 공업사 가가지고 이거 수리해 주세요 그러면 부품이 없어가지고 몇 달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그냥 너네 집에서 알아서 그냥 고쳤어. 대충 아무 부품이나 사다가 이걸 허용해 주겠다. 환경부 규제 이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이제 상상 초월이네. 상상 초월이에요. 아 수라장이 뭐 불편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에 뭐 가장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전하기 뭐가 안전하냐? 독립기념일 당일에도 뉴욕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6살짜리 7살짜리 애가 총에 맞고 21살 여성이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는 등 해서 총 8명이 지금 병원에 실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총기 난사 사건이 그 틈만 나면 일어나고 특히 독립기념일 같은 뭐 축제, 기념일, 큰 행사, 공연 이럴 때 총기 난사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거든요. 아니 저번에 그거 안 보셨어요? 농구 대회 이겼다고 폭동 일어나는 거? 너무 기분이 좋아. 네. 차 부시고 막 스쿠버스 태우고. 맞습니다. 그게 근데- 뭐가 안전합니까 네. 진짜? 왜 그럴 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냐면 시끄러우니까 총을 쏴도 총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총 쏘고 싶은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폭죽 터지는 순간에 맞춰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냥. 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 네. 아니 전 세계 이 지경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근데 이게 뭐가 안전한 나라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자랑스럽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 여론 조사를 해보면 미국의 그 선호도, 지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갤럽에서 그 해년마다 조사하는 게 있는데 중국 지도부를 지지하는 전 세계 비율이 36%고 미국 지도부를 지지하는 비율이 31%로 미국이 이제 중국보다도 더 신뢰도가 없는 그런 나라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아유, 분석이 나왔어요. 우리 국내 극우 세력들이 들으면 아주 기겁할 소식이네요. 큰일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제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허울에 우리가 승리사상, 공리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우리가 지금 두 눈 똑똑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북핵 공개 토론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 맞습니다. 토론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토론회에 앞서서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가서 나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또 이제 외교부 장관도 갔어요. 그리고 일본의 외무상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를 또 했어요. 소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여전히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트럼프는 북한 이제 핵 보유국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정책이고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은 그냥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을 놓고 보면 사실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관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북한 비핵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좋은 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의 핵보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걸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결정적인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런 류의 그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김어준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아니 북한이 핵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 안 난다고 보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전환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관성적으로 부르짖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진짜 북한 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